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25년간 온갖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딸 하나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에서 아침 준비를 돕고 오후에는 중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청소까지. 하루 3군데를 돌며 일했던 그 힘겨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 미정이가 대학교 교수인 사위 태진과 결혼한 후 저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손자 민수와 준호까지 함께하니 4대가 한 집에 사는 셈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외로웠던 노년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하루는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이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중학생 민수와 초등학생 준호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김치를 싫어하니까 따로 빼고 준호는 당근을 못 먹으니까 골라내고, 두 아이의 입맛이 달라서 매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온 가족 아침밥을 차려야 했어요. 사위는 매운 것을 못 먹고 딸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밥 대신 샐러드만 먹겠다고 하고, 4사람의 입맛을 다 맞춰주려니 매일 아침이 전쟁터였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이제 청소 시간입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까지 구석구석 닦아내는데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돌리고 전날 빨아놓은 옷들을 개어서 정리하면 벌써 오전 9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급하게 나가서 오후 6시까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해야 했어요.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집에서 이미 한 차례 청소를 하고 나가서 또 청소를 하려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집에 돌아와서였어요. 온종일 일하고 지쳐서 들어와도 가족들의 저녁밥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사위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는 해주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저녁은 언제쯤 나올까요? 가 따라붙었어요. 딸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들 숙제 봐줘야 하니까 빨리 밥 차려줄 수 있어?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손자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곤 했거든요. 손자들이 제가 싸준 도시락을 다 먹고 와서 할머니, 오늘도 맛있었어요 라고 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사위 태진의 변화였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처음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완벽히 끝내주세요. 내일 제가 대학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특히 화장실은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7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늦어지면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생겨요. 정확히 7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 교통사고로 버스가 늦어져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급하게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위가 시계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약속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에 늦을 뻔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위생상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제도 다른 걸 써주시고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빨래를 해왔는데 위생이 문제라니 마치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딸 미정이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딸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저에게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엄마, 좀 더 조용히 움직일 수 없어요? 새벽에 부엌에서 소리가 너무 나요. 엄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태진이가 논문 쓴다고 집중해야 한대요. 제가 모처럼 아침 일을 다 마치고 거실에서 잠깐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정말 짜증나네. 신경 쓰여서 일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새벽부터 온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내내 일하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깨닫게 된 것은 몇 번의 결정적인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작년 겨울 독감이 유행할 때 저도 감염되어 온몸에 열이 올라 꼼짝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던 때였습니다. 평생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8.5도나 됐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태진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제 방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텐데 먹을 것은 간단히라도 해주실 수 있죠? 38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딸 미정이는 어떨 줄 아세요? 엄마, 열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애들은 뭘 먹이죠? 배달 음식 시켜야 하나? 돈도 아깝고. 제가 76년을 살면서 가장 아플 때 가족들이 걱정한 건 제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그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중간에 깨어났는데 물을 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서 비틀거리며 부엌까지 가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몇 달 후 오랜 식당 일로 무릎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25년간 딱딱한 주방 바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서도 쪼그려 앉아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라고 하더군요.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 말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입원하고 회복까지 2주 정도래. 그때 딸 미정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2주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애들 도시락은?
청소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 오직 집안일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수술 날짜를 좀 늦출 수는 없을까요? 이번 달에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미정이가 바쁘거든요.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 수술 날짜를 자기 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라는 얘기였어요. 25년간 아픔을 참고 참아왔는데 2주 정도 더 참으라는 거였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딸은 엄마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혼자서도 잘하실 거죠? 라고 하더군요. 사위는 아예 말도 없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어왔어요. 76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옆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는 어떨 줄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며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많이 무서우시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수술 잘 될 거예요. 빨리 나으셔서 집에 가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고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와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물어봐도 바빠서 못 와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딸 미정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는데 많이 섭섭하셨죠?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집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무릎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여전히 집안일이었어요. 의사가 2주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사위도 어머니, 그럼 2주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죠?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2주 동안 가사도우미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얼어붙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한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집에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출할 때도 눈치 보이고요.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끼어드시고 우리 부부 일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간섭이라고요? 손자들이 숙제를 못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아플 때 죽을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어머니 연금도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2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딸 가족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저만 빼고 떠날 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다녀올게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가족 여행?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고 손자들 돌보느라 제 시간은 없었고 청소와 빨래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편할 때만 할머니, 엄마라고 불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들에는 저를 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수근수근 계획 세우더니 마지막에 와서야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라고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참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니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강릉으로 떠나는 그날 아침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아이들 가방까지 정말 가족 여행답게 준비를 단단히 했더군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도 아무도 저에게 같이 갈래요?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혹시 뭐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6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희로 살아보자.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손자들 뛰어다니는 소리, TV 소리, 설거지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고요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취향은 고려되지 않았던 거네요. 거실에는 손자들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TV는 늘 아이들 채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 방조차 손자가 놀러 오면 놀이방이 되곤 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5년 동안 식당 일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사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도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집안 규칙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샤워 시간, 심지어 TV 채널까지도요. 그날 밤은 참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저는 어느새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28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제 집이에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오후에 와서 집을 보더니 할머니가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집이었으니까요. 벽지 한 장, 바닥 한 모서리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7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결정으로 인생을 바꿔보는 거였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통영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순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제 결정을 응원해 줬습니다. 영희야, 잘 생각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순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느꼈습니다. 통영 바닷가 작은 집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보고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재료를 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수다를 떨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76년 인생 중에서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김영희로 살아보겠습니다. 넷째 날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손자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쌓았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거실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할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민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딸 미정이가 현관을 들어서더니 박스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 동안 혼자 차근차근 정리한 25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박스에 담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사위 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통영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들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미정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편리한 존재였던 거구나. 제가 없으면 누가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누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며 누가 늦은 저녁까지 집을 지킬 건가 하는 걱정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25년간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씩 싸고 저녁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너희 뒤치다꺼리만 했지.
미정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가정부가 된 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했다고.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서. 작년 추석 때 사위가 처가집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요양원도 생각해 봐야죠 라던 그 말이요. 딸 미정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고.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후련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7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새로운 출발 통영으로.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2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미 집도 팔았어. 통영에 작은 집도 계약했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손자들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안 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통영에 온 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원룸이지만 제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저를 반겨줍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새벽 6시에는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6시면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는데 이제는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를 심었는데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시고 가끔 서로 기른 채소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서울에서 온 할머니라고 처음엔 신기해 하시더니 이제는 가족처럼 챙겨주십니다. 화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 미정이는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에는 하루에 2~3번씩 어머니 우리 늦어요. 민수학원 데려다 주세요. 같은 부탁 전화만 왔는데 이제는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입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염려와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딸과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바다 보면서 산책도 하고 이웃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 몇 달은 미정이가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얼마 전 손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눌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지만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 후라이가 그리워요. 엄마가 해주는 건 맛이 달라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까 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할머니는 이제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로 만나자. 더 이상 육아를 떠맡지는 않을 겁니다. 손자들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제 역할과 경계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기. 바다를 보며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김영희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을 즐기며 이웃들과 수다 떠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영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는 것,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늦잠을 자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 이런 소소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가끔 후회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7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나로서 살 때 시작되는 거예요.